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는 건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듭 주장해온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성남시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의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첫 판결인 겁니다. 물론 아직 이어지는 재판이 많이 남아있고 관련자도 적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실만으로도 아무 잘못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군가 도의적 사과점은 해야 맞을 겁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과 1억 9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이 열린 겁니다. 법원은 이 중 불법 정치 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에 추징금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허가권자와 민간업자 간 뿌리 깊은 부패고리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주민이익을 훼손하는 병폐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제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자금을 준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고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개발본부장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죄 선고를 받는 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윤태훈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폭로는 재판에서도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직접 경험 안 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빼돌렸거나 남욱 변호사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한 6억 원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본 겁니다. 또한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이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하고 직접 돈 받는 모습을 봤다고 한 진술 등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 1억 9천만 원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장소인 김 전 부원장 집 구조까지 설명한 7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대장동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거나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며 친근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법정 구속됐으니 이 대표의 마음속이 오늘은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가 이 대표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경선 자금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법원 판결로 김용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되자 이 대표 측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후원금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스스로 김 전 부원장을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칭했던 만큼 관련성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겠죠. 진실을 밝혀주겠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물론 추가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김홍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대 말을 가져온 김용은 구속되는데 말을 탄 이재명은 무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판결은 대장동 사건에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죠. 오늘 재판을 지켜본 윤재민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이 두 개가 유죄로 나왔는데 이 두 혐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김 전 부원장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21년입니다. 예.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청을 그만두고 당시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당시 공무원도 아니었고 이 돈의 성격도 경선 자금,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반면 2013년에 받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이었고 이 의회 안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돕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법원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예, 뭐 이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면 결국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함의도 있겠군요. 그런데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뇌물 혐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돈을 준 유 전 본부장을 뇌물 공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뇌물을 준 시점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 때문에 검찰은 따로 기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김 전 부원장과 이 공모한 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을 돈을 받는 공범이 아닌 단순한 전달자로만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은 전달만 했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게 없다고 본 겁니다. 야, 그런데 관심은 오늘 판결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한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부 기억과 진술이 부정확하긴 해도 직접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과 이 진술 역시 구체적이었다고 인정한 건데 예. 이 대표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이 대표가 사실상 성남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증언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뽑히는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의 2억 4천만 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조금 전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2021년에 6억 원대의 돈을 받았는데 이걸 정치자금으로 법원이 이제 판단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 앞으로도 추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이 금액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고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달된 정치자금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던 이 428억 원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복잡해서 뭐 여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늘 보고됐습니다. 지난 9일 탄핵안이 무산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이 재시도에 나선 겁니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회의사국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로 먼저 넘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습니다.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 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과 윤 대통령의 제2요구가 맞물리는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에는 비상이 걸렸고 오늘 하루 종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비상의원총회와 국회의장 항의 방문 그리고 탄핵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었는데 지금은 국회 상황이 어떤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송훈 기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 뒤에는 60명이 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분 전부터 밤샘 농성을 위해 이곳 로텐더홀에 모였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 나선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의회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개조로 나눠서 내일 아침 7시까지 이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8시 중진 의원들이 모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1시엔 긴급 의총을 열어 이번 사태를 의회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이나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곤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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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불법, 의회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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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에 들어가 김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뒤에도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보호하러 수사검사를 탄핵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내용을 잘못 기입해 철회와 제출을 반복한 걸 지적했습니다.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이 끝나는 내일 오전 7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해 당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거부했고 인 위원장 발언의 취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자세한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번째 혁신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3일 구두로 권고한 희생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자신을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대문 지역구를 포함해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위원장은 오는 4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2시간 만에 거부했습니다. 인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신위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도 했는데 불쾌감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희생을 요구한 혁신위 6호 안건 수용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희생 요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력을 잃은 혁신위가 결국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인유한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관위원장을 요구하고 나선 건 혁신위가 내린 결론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였습니다. 인 위원장이 왜 이런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는지 그동안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김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앞서 제안한 5개 혁신안 가운데 지도부가 수용한 안건은 1호 징계자 사면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4개 혁신안은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가다듬어서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공관위에서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카드를 꺼낸 배경도 6호 혁신안이 같은 수순을 밟을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먼저 희생할 테니 차라리 공관위에서 완성해달라는 요청이라며 혁신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혁신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겼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 위원장은 사전에 혁신위원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인사는 이렇게 된 이상 김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인사는 공관위원장 요구는 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가 성과 없이 조기 해체할 경우 혁신위를 내세워 강서 보선 참패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했던 김 대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과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원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민주당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지키는 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정치개혁의 가치 등등이 있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문제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 회귀의 무게를 뒀던 이재명 대표는 발언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준연동형 유지가 시대 요구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만났는데 신당 창당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정책실을 부활하고 첫 정책실장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을 기용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2기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3실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이제 곧 개각도 발표될 텐데 젊은 여성 장관 후보를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국민통합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일정이 너무 빡빡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정 구성과 현안 대응을 위해 당분간 일정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시 불거질 업무 공백 대응 방안과 다음 주로 예고된 개각 인선 검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70년대생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인재 물색을 지시했다며 부처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등의 다수의 젊은 여성 기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980년생으로 카이스트와 MIT를 나와 KT 최연소 임원으로 인공지능 연구 사업을 이끄는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소장도 발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AI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설한 정책실장에 이관섭 수석을 승진 임명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대통령실 2기 체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경기도 안성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스님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 공양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스님이 남긴 자필 메모의 필적 감정 조사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입니다. 사찰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한다고 놀고 날아왔는데 불꽃이 보인 거예요. 불길은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체에서 시작됐는데 불탄 건물 안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뭐 비참하다고 그럴까 뭐 처참하다고 그럴까 어쨌든 저런 불상사로 입적하시게 돼서 마음이 크게 안 좋지. 자승 스님의 차 안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 2장이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민폐를 끼쳐 주지 스님에게 미안하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했으니 검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자승 스님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2장의 필적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요사체에 자승 스님만 머물렀고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승 스님이 어제나 차를 몰고 칠장사에 도착한 뒤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요사체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조계종 종단장으로 장례를 엄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승 스님은 입적하기 전 생사 없는 곳이 없고 구할 게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진다는 유언에 해당하는 열반송도 남겼다고 조계종이 공개했습니다. 자승 스님이 생전 조계종의 개편을 제안하는 등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해왔던 터라 신자들은 갑작스러운 입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조계종 측은 오늘 오후 긴급 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이 입적으로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 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입적 직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진다는 내용의 유언, 즉 열반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생전 조계종과 불교계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은 지난달 조계종 간담회에서도 조계종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불교계 큰어른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신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큰 어른으로 계셨는데 너무 황망하게 가셔서 그분이 하신 업적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승스님은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내며 8년 동안 조계종을 이끌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스님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종법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쓴 글로 추정됐는데요. 이 커뮤니티 내 갑론을박으로 끝나지 않고 논란이 확산돼서 고용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으로 표시된 A씨가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를 한다며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노골적인 차별이자 불공정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나흘 동안 접수된 관련 신고는 2,8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A씨는 난리칠수록 기업들은 여성을 더 안 뽑는다. 글 안 지울 테니 신고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합니다.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하면은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이 드러나면 근로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내일이면 2023년 달력도 한 장만 남겨놓게 됩니다. 연말 모임도 많아지실 텐데요. 대다수 식당이 소주 한 병에 7, 8천 원을 받는 등 술값이 부쩍 올라서 송년회가 부담된다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낮잔으로 소주를 팔고 외부에서 사온 맥주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인기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번화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소주를 파는데 한 병이 아니라 한 잔씩 팔고 있습니다. 한 잔하고 많이 안 먹으니까 이제 그렇죠. 싸지요. 싸고 하니까. 컵 소주 한 잔에 1,000원인데 혼자 마시는 이나 가볍게 마시려는 연인 사이 인기입니다. 많이 오죠. 100병이니까 300잔. 직접 술을 챙겨가 마셔도 되는 음식점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진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한 명 오는 것보다는 2분, 3분 더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가게에 손님이 부쩍이는 건 최근 줄줄이 오른 술값 때문입니다. 식당도 주점도 모두 소주와 맥주 가격을 올렸는데 이 가게에선 소주 한 병에 7,000원, 맥주는 한 병에 8,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식집도 술값이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소주는 한 병에 8,000원, 맥주는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받습니다. 부담이 늘자 아예 술자리 횟수 자체를 줄였다는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빈도도 많이 줄었고 먹더라도 예전처럼 2차, 3차 안 가고 그냥 너도 나도 마시던 폭탄주도 이제 한 잔에 3,000원꼴. 훌쩍 뛴 소주, 맥주 가격이 연말 술자리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식품업계가 가격을 올리려다 줄줄이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압박에 손을 든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부메랑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카레와 케첩입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오뚜기는 다음 달부터 가격을 10% 이상 올리려다 한나절 만에 철회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햄, 요거트, 음료 가격을 올리려다 접었고 편의점들도 우유 가격을 10% 인상하려다 포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월급 중에 주로 크게 나가는 지출 비용이 식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었는데 정부의 압박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 오름세에 정부는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전방위로 식품업계를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닭고기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결국엔 부메랑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원재료 가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른바 MB 물가를 관리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막는다. 그러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끝났을 때는 용수철처럼 더 많이 가격이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피해로 다가오겠죠. 전문가들은 개별 품목 가격을 규제하기보다 관세 조정이나 유통구조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몹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더딘 회복세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또 내렸습니다. 식어가는 경기에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낮추는 식의 긴축 완화는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단기간에 찾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1%로 다시 낮췄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세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는데 성장 부진과 금융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이란 봉합을 택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긴축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양을 하고 금리도 낮추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제 대답은 아닙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12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세와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요.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다만 미 연준이 전반적 경제활동은 둔화됐다고 밝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하반기쯤이 돼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민주노총이 창립 28년 만에 외부에 회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노조 탄압이라면서 반발하다가 조합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공시 마감일에 올린 겁니다. 민노총은 조합원 수가 112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제1노총 지위를 놓고 경쟁해온 한국노총과 비교하면 20만 명 정도 적습니다. 그럼 한국노총과 비교했을 때 조합비는 어땠을까요? 조합원 수에 비례했을까요?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부들이 본부 앞에서 근로감독관들과 대치합니다.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이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장부가 비치돼 있는지 보겠다는 감독관들을 막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합원 세액공제 카드로 압박하자 결국 오늘 고용부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회계를 외부에 공개한 건 1995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112만 명, 수입은 246억 원입니다. 제1노총 경쟁을 벌여온 한노총에 비해 조합원 수가 20만 명 적습니다. 조합비는 181억 원으로 한노총보다 3배 더 거뒀습니다. 지출 내역에선 인건비가 91억 원, 산하조직에 내려보낸 돈이 46억 원, 사업비는 3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후 3시 기준 대형 노조 739곳 중 651곳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얼마 전 공사가 덜 끝나서 준공 승인이 보류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주를 하루 앞두고도 승인이 나질 않아서 입주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어젯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들면서 6,700가구 입주민은 안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부하자가 말썽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삿짐 차량에서 인부들이 분주하게 짐을 옮깁니다. 입주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오늘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아파트입니다. 입주 하루 전까지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대란이 우려됐는데 어젯밤 10시쯤 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 달까지 한 3,000세대가 넘게 예약이 돼 있는데 뒤로 밀리거나 이러면 개개인 분들한테 너무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입주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당연히 나올 걸 생각했었고 이게 믿었으니까 이 많은 세대가 또 그거 안 해주면 다 길바닥에 줄줄이 나앉게? 다만 정식 준공 승인이 아닌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어떤 매매라든가 대출이라든가 하나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공사도 아직 엉망입니다. 창틀에 유리가 없거나 거실 바닥 틈새가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마룻바닥 색과 시공도 제각각입니다. 날려공사 뿐이 아니라 마루는 그냥 얼룩마루 만들어 놓고 이거 원목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내일 입주해야 되는데 안방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유리고 너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공사 측은 콜센터를 운영해 하자 접수를 받고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주무시다가 갑작스러운 휴대전화 경보음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경주에서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7년 전에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와 편의점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놀란 편의점 직원은 서둘러 가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 동쪽 19km 내륙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속 12km에서 난 지진의 굉음과 진동에 잠을 깰 정도였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처럼 한 게 다 깼죠. 깰 정도는 됐죠.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지진을 느낀 신고는 130건이 넘었습니다. 7년 전 규모 5.8 지진의 진앙지였던 이곳 부지리 마을도 이번 지진으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앙지에서 20km 떨어진 곳이지만 당시 악몽이 떠오른 주민들은 불안함에 새벽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때 났죠. 그때 기억이. 그리고 무서웠지. 걱정됐죠. 겁이 많이 났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지진이 난 뒤 7차례 여진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앙지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월성 원전을 포함해 주요 원전 시설들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경주 인근은 물론 서울 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지진은 경주에서 났는데 왜 전국에 경보가 울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저도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보 문자가 2번 온 거죠? 네, 먼저 새벽 4시 55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8초 만이었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발송 기록입니다. 12분 뒤인 5시 7분에는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안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예, 사실상 영향을 느낄 수 없는 곳까지 경보음을 울린 건 과잉 대응 아닌가요? 네, 안 그래도 온라인상에서는 이 지진보다 문자 소리가 더 무서웠다, 전쟁 난 줄 알았다는 반응부터 왜 서울까지 보내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 국가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경보음에 놀란 60대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무작정 보낸 건 아닐 테고 이 안내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규모 3에서 3.5 미만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반경 50km 이내에만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요. 규모 3.5에서 4 사이면 80km 이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규모 4 이상이면 전국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규모 4 이상이라도 구간을 더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3이다 4다 이 기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규모 4 정도면 전국이 영향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이 전북과 충북까지 체감 진도 2였습니다. 이 대전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만약에 국토의 오른쪽 끝자락이 아닌 한가운데서 규모 4.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도 4.0 이상의 규모가 어디서든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면적에서 따져봤을 때 그 정도의 규모면 우리나라 전체 영토에서 그 진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또 여진이 뒤따를 수 있고 고층 건물인 경우 진동이 증폭된다는 점도 감안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예, 놀라긴 했는데 좀 참아야게 됐군요. 경보음도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는 휴대전화에 설정해 놓은 소리 크기지만 긴급 재난 문자는 40데시벨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예. 오늘 문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규모 6 이상일 땐 위급 재난 문자로 60데시벨 이상입니다. 이 안전 안내와 긴급 재난 문자는 휴대전화 설정해서 알림을 끌 수 있지만 위급 재난 문자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2016년에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는데 9분이 지나 문자가 도착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8초 만에 왔으니까 발송 속도는 크게 개선된 겁니다. 안전 대비는 그래도 모자란 것보다 과한 것이 100배 낫겠죠.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냉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격동의 시절 중국과 수교에 물꼬를 트고 소련과의 긴장 완화를 이끈 외교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신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미국 탁구 선수단이 중국 땅을 밟습니다. 이듬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합니다. Premier Zhou Enlai,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xtended an invitation to President Nixon to visit China. 마오쩌둥 주석과의 역사적 만남은 1979년 미중 수교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And also discussion of where Sino-US relations should go over the next period. 미국 외교의 거목 키신저 전 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독일 출신 유대인으로 1972년 소련과의 핵협상을 통해 긴장 완화를 조성했고 베트남전 종전을 이끌어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No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in public life has moved me more than this award.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최근까지도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Henry Kissinger has been a friend of mine. 1975년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Henry Kissinger was a towering figure in U.S. foreign relations, both admired and hated. 외교과장이란 명성이면엔 약소국을 짓밟고 비밀 외교를 펼쳤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 아마존까지 개인 비서처럼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글자만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냈고 한국어로 얘기해도 영어로 순식간에 바꿔 말하는 재주도 보여줬습니다. 직접 보시죠. 유혜림 기자입니다. 사진 속 집을 기차로 바꿔달라고 하자 순식간에 바꿔줍니다. 배경을 바꾸라는 명령에 눈 덮인 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글자를 넘어 사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아마존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타이탄입니다. You can customize these images using your own data to create content that better reflects your industry or your brand. 멀티모달은 사진, 음성, 영상까지 처리하는 다재다능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글자로만 대화하는 챗 GPT보다 좀 더 사람에 가깝습니다. 영상도 즉석에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한국어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영어로 말한 것처럼 번역해 바꿔줍니다. If you shoot a video using Korean as usual, the AI will translate it into English as if it was spoken in English.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존 빅테크들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다. 대화로 주식 투자를 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요. 음식 배달도 대화로 하겠죠. 멀티모달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을 만능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로구단은 언제나 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프로야구 SSG의 홈구장 앞에 근조화한 수십 개가 들어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에서 근조화환들을 줄지어 내립니다. 문구가 적나라합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 선수 미안해요라며 한 글자씩 등 뒤에 붙이고 시위도 합니다. 이곳 문학구장 앞에 놓인 근조화환은 자그마치 50개나 됩니다. 팬들은 내일까지 이 화환을 이곳에 세워둘 예정입니다. 가슴팍에 SSG 로고를 지우고 옛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23년 원클럽맨을 허무하게 내보낸 구단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SK 시절 응원가도 틀었습니다. SSG 구단은 최근 단장이 사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쉽죠. 네, 실망스럽고. 축구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포기하는 등 투자를 대폭 줄인 수원 삼성은 올 시즌 감독을 4번이나 바꾸며 강등권 싸움 중인데 이에 팬들이 수원의 푸른색 유니폼 대신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관중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팬이 최고라는 프로스포츠. 행동하는 팬들의 입김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There's a saying in England,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They start thinking with that,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logic. 범죄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격언이죠. 우리 속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와 딱 들어맞습니다. 방귀 냄새가 나는 건 방귀를 뀌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누군가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있다면 범인이 틀림없겠죠. 그래서 결정적 단서를 가리키는 추리소설 용어가 바로 스모킹 건입니다. 워터게이트 때 닉슨의 육성 녹음 테이프가 그랬습니다. I'm afraid we have another problem, Mr. President. Your lawyers feel that it's the smoking gun. 인류학에서는 화석이 진화의 과정을 밝히는 스모킹 건입니다. 그런데 화석이 없어서 끊긴 연결고리를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추리소설에선 용의자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는 공통점을 가리키죠. 하지만 공통점을 다 노출하고 시작하는 소설만큼 뻔한 게 있을까요?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뭐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년 지기 송철호 씨의 당선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거래의 대가는 냉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만 4년 가까이 끌어준 덕분에 임기는 다 마쳤지만 말이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임기를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15달이나 시간을 끌며 공판을 열지 않은 덕분이죠.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팀을 공중 분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반대하며 결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기소를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총장까지 몰아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유죄를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 범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윗선을 지목할 리는 더더욱 없죠. 하지만 그 잃어버린 고리는 법의 고리일 뿐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개 비서관이 독단으로 벌일 수 없다는 상식의 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문 전 대통령과 송 전 시장의 친분에서 비롯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경찰이 왜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내내 특유의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입을 닫고 있는 게 적절한 처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장에 35번이나 이름이 오른 분이라는데 말이죠. 1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상식입니까? 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으시죠? 앞으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주말까지는 예년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낮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부는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북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의 하늘은 맑겠고요.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9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과 인천이 영상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안에 높은 너울이 전망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